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감성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억 저편에는 낡은 앨범 속 빛바랜 사진처럼 아련하게 남아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랑스럽고, 때로는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우리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살아낸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과 그 곁을 지킨 사람들의 얽히고 설킨 인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마음이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숙 작가의 단편소설, 마음이 하는 일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하나의 다큐멘터리처럼 재구성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기찻길이 지나가는 둑방이 보이는 서울의 어느 평범한 동네에서 시작됩니다. 둑방 및 굴다리는 채소와 조개를 파는 아주머니들의 작은 난전으로 늘 북적입니다. 그 굴다리를 지나 경사진 언덕길을 오르면 수많은 집들 사이로 주인공 나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미장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래 이 집은 25년 전 외할머니께서 마련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후미진 골목 안쪽에 자리한 낡고 작은 집이었지만 10년 전 동네 앞으로 큰 길이 나면서 길가에 위치한 목 좋은 상가주택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구멍가게였던 자리는 이제 어머니의 미장원으로 바뀌어 두 모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 황씨 할아버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나의 정식 외할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40대 초반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 딸 하나만을 데리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한 외할머니의 인생 후반 30년을 채워준 애증의 동반자였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25 전쟁 직후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던 시절 홀로 된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살아남기란 참으로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식당 주방 일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중 그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던 황씨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해방 전에 남들보다 조금 더 배운 것을 미천 삼아 동네 통장을 맡고 부동산 중개부터 온갖 거래에 거강꾼 노릇을 하던 그는 동네의 유지 행세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글자조차 몰랐던 외할머니에게 황씨 할아버지는 세상의 어려움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막이자 후원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의 도움으로 할머니는 곧 자신의 작은 식당을 열게 되었지만 그 가게에 딸린 골방은 황씨 할아버지가 사람들을 모아 노름판을 벌이는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술과 밥을 공짜로 해결할 수 있는 안전한 노름방을 얻기 위해 할머니를 이용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밤을 새우고 때로는 혼자 남아 할머니와 하룻밤을 보내는 일이 잦아지면서 할머니는 번듯한 처자식이 있는 그의 내연의 여자가 되어갔습니다. 그 첩이라는 단어가 어린 손녀였던 제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주홍 글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씨 할아버지의 비호 아래 할머니의 식당은 번창했고 몇 년 후에는 제법 목돈이 모였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할머니의 노후를 위해 집 한 채를 사두라고 조언했고 직접 발벗고 나서서 지금의 이 집을 골라주었습니다. 가진 돈이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가 보증을 서서 융자를 받게 해주고 나머지 부족한 돈은 전세를 놓아 충당하도록 모든 절차를 도맡아 처리해 주었죠. 할머니의 이름으로 명예 이전까지 마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집 한 채만 있으면 늙어서 밥 걱정은 없을 테니 두고 보라고. 나중에 틀림없이 내 말이 맞을 때가 올 거야. 그의 말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그의 예견대로 집 앞으로 큰 길이 났고 덕분에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이 집을 이용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이 고맙기보다 그 관계의 시작이 못마땅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의 미장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 파마를 말고 있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시집은 언제 갈래? 하는 정겨운 참견에 멋쩍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방에는 외할머니가 등을 보이고 앉아 계셨습니다. 황씨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는 급격히 정신이 흐려져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석 달 사이에 앙상하게 마른 등은 한때 식당을 호령하던 안주인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엄마의 보살핌을 받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려는 듯 할머니는 이제 엄마의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엄마는 할머니의 허리를 긴 광목끈으로 묶어 문지방고리에 매어 놓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알록달록한 헝겊 조각들을 손에 모아쥐고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듯 연신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건 뭐예요? 이거. 풀각시. 내 풀각시 이삐지. 이제 쪽지고 비녀 꽂아서 시집 보낼 거야. 천진난만한 어린 소녀처럼 웃는 할머니의 얼굴. 세상의 모든 욕심과 원망을 털어버린 듯한 그 모습은 제가 그토록 혐오했던 황씨 할아버지에 대한 집착마저 깨끗이 씻겨 내려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잠시였습니다. 제 시선은 무심코 할머니의 시선을 따라 벽 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걸린 낡은 사진 액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40대 중반의 할머니와 중절모까지 쓴 양복 차림으로 할머니의 양산 아래 함께 서 있는 황씨 할아버지. 흑백 사진 속 두 사람은 영락없는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그 사진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황씨 할아버지가 죽은 뒤에 당장 떼어버리려 했지만 할머니는 사진틀에 손만 대도 자지러지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머니는 그 사진 속 남자를 향해 소리 없이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마치 죽은 황씨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 돌아와 할머니의 곁에 앉아 있는 것만 같아 소름이 끼쳤습니다. 에이, 할머니 또 노망이네. 내가 언젠가 저 사진 찢어서 불에 태워버릴 거야.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소리를 지르고 방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어머니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황씨 할아버지의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난데없이 이 집을 언제까지 비워줄 거냐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집이 당연히 자신들의 아버지, 즉 황씨 할아버지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가족은 그저 그 집에 공짜로 얹어 사는 신세라고 말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엄연히 할머니 이름으로 등기까지 마친 우리 집인데 그들은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자신들의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그만 집을 비우고 나가라는 통보를 해온 것입니다. 너네 할머니, 첩이야. 어린 시절 황씨 할아버지의 진짜 손자였던 종섭이가 내게 외쳤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우리 가족은 황씨 가문이라는 큰 나무에 붙어 잎사귀를 갉아먹는 해충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저는 할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 할머니 때문이야. 애초에 그 할아버지하고 그런 사이만 안 되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어머니는 제 등짝을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야. 오죽하면 그 할아버지 돌아가신 걸 알고 할머니가 이 지경이 되셨겠니. 그 할아버지는 할머니 평생의 마음의 기둥이었던 거야. 어머니의 말은 제게 또 다른 상처를 후벼 팠습니다. 그래요. 기둥. 하지만 그건 남의 집 대들보를 빼내 만든 위태로운 기둥이었습니다. 저는 그 치욕스러운 관계가 대물림되듯 제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견딜 수 없이 분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황씨 할아버지의 아들이 다시 전화를 했는데 구청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이 집의 소유주가 외할머니와 황씨 할아버지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영감, 황씨 할아버지가 글 모르는 할머니를 속이고 명예 이전을 대행해주면서 자기 이름을 슬쩍 끼워 넣었던 것입니다. 명백한 사기 행위였지만 25년이나 지난 지금 문서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이 사실을 뒤집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평생의 보금자리인 집의 절반을 날리게 생긴 것입니다. 그는 양의 탈을 쓴 늑대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교활한 존재였습니다. 평생 자신을 믿고 의지해온 사람의 등 뒤에 비수를 꽂은 배신자였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저는 또다시 안방으로 달려가 벽에 걸린 사진 액자를 떼어냈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그 자의 얼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의자 위에 올라서서 액자를 떼어내는 순간 할머니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안 돼. 우리 할배.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사진틀을 마당으로 힘껏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액자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할배. 할배. 할머니는 문지방을 붙들고 오열했습니다. 그때 마당을 내다보던 어머니가 미심쩍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저 사진 뒤쪽에 붙어있는 건 뭐니? 무슨 편지 봉투 같은데. 깨진 액자에서 튕겨져 나온 사진 뒷면에 정말로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풀로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4번 접힌 하얀 종이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황씨 할아버지의 자필로 쓴 각서였습니다. 위의 집은 황판돌과 이익분 두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은 이익분 한 사람의 노력으로 취득한 것이다. 이에 황판돌은 이 주택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익분 한 사람의 소유로 하기로 한다. 그 밑에는 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선명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사기꾼이라고 배신자라고 저주했던 그가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모든 의문은 며칠 후 황씨 할아버지의 손자인 종섭을 만나고 나서야 풀렸습니다. 그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년 전 할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져 거동조차 못하실 때 군 복무 중이던 자신이 외박을 나와 할아버지를 찾아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유난히 외할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2년 넘게 자기 곁을 지키며 극진히 간호해준 할머니의 정성에 깊이 감복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종섭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공동 소유로 된 집을 한 사람 앞으로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혹시 소유권 포기 각서 같은 걸 써두면 내가 죽은 뒤에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냐?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최근 집 문제로 시끄러워진 후에야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타당한 이유 없이 남의 재산을 가로채는 그런 비양심적인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종섭의 말은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의 마음 역시 할아버지의 마지막 양심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황영감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자신을 향한 할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정성이었고 그 마지막 양심은 다시 손자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마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 할머니의 삶. 그 고된 세월의 끝에 남은 것은 한 장의 낡은 사진과
그 뒤에 숨겨진 한 남자의 뒤늦은 참회,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전하고자 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서로의 마음에 귀를 기울인다면 얽히고 설킨 관계의 실타래도 언젠가는 부드럽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